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PC방은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같은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PC방 주인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한 게임 회사가 사업주 요금을 코인으로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PC방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죠. PC방이 살아야 게임 회사가 살고 또 게임이 잘 돼야 또 PC방 손님이 오니까요. 상생, 정말 생생한 삶을 위해, 아니 이제는 생존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필요한 가치이자 전략입니다. 2020년 9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조정훈 의원이 우리 방송에서 이번 대선은 닥치고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좀 틈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은 기본소득은 틀렸다의 저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 출연이시라고요. 맞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근데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정치학은 원래 다양한 사회 정치학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도 하나의 정치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금융이나 뭐 회사의 문제를 다시 보는 관점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곧 정치고 경제가 곧 도덕이고 경제가 맞습니다. 곧 문화고 맞습니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경제학자들은 이제 경제적 현상을 윤리나 정치학적 관점에서 안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나 이런 주식회사의 문제의 본질을 사실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그 허점을 네. 메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본소득은 틀렸다 책을 읽으면서 참 새로운 관점이 신선하기도 하면서도 낯설기도 하면서도 네, 대단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과격하기도 하면서도 네.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도 있었는데 생생경제에서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담론들을 다양하게 나누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모셨습니다. 자,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기본소득은 틀렸다의 저자시니까 기본소득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여쭤볼게요. 여쭤보기 전에 먼저 기본소득제가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우선 많은 사람에게 이제 매력적으로 기본소득이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이념을 좀 실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은 뭐냐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일정한 최소의 필요를 충족할 만한 금의 배당을 정기적으로 월 혹은 네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이죠. 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습니다. 일정 금액을 노동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주는 거고 노동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산주의 근데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같은 목적을 이제 지향하고 있죠. 같은 목적을 네.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폐해를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소득을 처음 주창한 파레스라고 지식인이 네. 1986년인가에 이제 이 제도를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1990년도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서구 전통의 공산주의 이념은 놔두고 네.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은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아하. 공산화는 빼고 시장 제도는 살리고 네. 대신 이런 공평한 배당 제도는 유지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가 이 파레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의 이념은 핵심 정신은 노동하는 사람이 최고고 맞죠? 노동자들의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를 그리는 거죠. 네. 우리나라 이제 유토피아를. 대동사회처럼 아니면 미륵불 사회처럼 그런 사회를 그리는 건데 네. 그 방법론이 이제 공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개인들한테 붙여주기보다는 네네.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장을 철폐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온갖 문제점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을 철폐하자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실험은 사실 실패했죠. 그렇죠.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거는 인간에게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고요. 물론 제 견해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방법은 부정하지만 공산주의의 어떤 공평한 배당 제도 모든 사람이 네. 필요는 충족한다라는 그 이념은 계속 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공평한 배당 제도의 일환이다. 맞습니다. 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자본주의의 폐해를 좀 메꿀 수 있는 그 대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누가 이 논의를 가지고 가느냐에 아주 혈안들이 네,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소득 같은 배당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근래의 새로운 제도가 아니에요. 2300년경에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사회는 배당 사회입니다. 세금을 안 냈어요. 대신 어떤 식이냐면 전쟁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쫙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당 제도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정치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나 아니면 지금 시대나 비슷하죠. 정치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제도죠. 사실 현재 북한에서도 배급제가 끊어진 지가 오래여서 네, 맞습니다. 그만큼 당의 권위라든지 네. 소위 말하는 말빨이 잘 안 먹힌다는 얘기를 네. 저도 탈북자들 통해서 들었는데 네.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본인의 이슈로 가져가려고 한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기본소득제를 왜 반대하는지를 좀 들어볼게요. 왜 반대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사입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기본소득제는 그냥 공산주의도 네, 이게 아니고 이제 저는 사입이. 초기에는 이제 모조품 공산주의를 이제 얘기를 썼는데 이유는 이제 공산주의 이념은 갖고 가지만 자산 재분배는 필요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시장도 시장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을 개혁할 필요도 없이 또 이런 공평한 배당 제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건 마치 이제 밥을 짓는데 불도 필요 없고 냄비도 필요 없고 이런 식인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달콤한 말이지만 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 근래 이제 양재진 선생이나 교수님이나 이상희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푼돈 기본소득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사회복지를 써야 할 재원이 기본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기본소득이라는 건 자본시장의 폐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데 지금 네. 교수님 말씀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 그런 기획이 없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단순히 몇 푼
주는 것만으로 네.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는 것 자체가 달콤한 그냥 당근일 뿐이다. 심지어 현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팜페레이스는 GDP의 4분의 1을 주자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월 80만 원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말하는 건 그 정도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푼돈 갖고는 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씨는 궁극적으로 60만 원 정도 월 6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거의 파레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이제 상당히 그 수준에 가고 있고요. 네. 하지만 기본소득자들은 이렇게 거대한 재원이 드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의 30%를 이미 정부 지출을 위해서 세금으로 걷고 있어요. 근데 만약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면 네. 추가로 23% 정도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500조 상당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걷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돈부터 주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은 사실 이제 양재진 교수나 이상희 교수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번복하는 측면이 네. 없지 않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네. 그러니까 실업급여로 우리가 9조 좀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업을 당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대략 월 198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9조를 n분의 1, 5천만 분의 1을 하게 되면 월 15,000원짜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점심 한 2끼 정도 먹으면 끝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양극화라든가 아니면 뭐 소득 보장이라든가 뭐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제도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제도도 위축시키고 어렵게 할 수 있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같은 재원이라면 같은 재원을 마련했다면 이거는 효과적인 곳에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양극화 해소,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소득 보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사회복지제도에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네. 이거를 기본소득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청취자분이 8486님이 노령연금, 아동지원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제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복지제도가 기본소득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기본소득보다 많다면 이거는 없어진다. 적다면 뭐 기본소득이 늘어나 80만 원 되고 뭐 노령연금이 뭐 50만 원 되면 50만 원을 더 받겠죠. 실제 조정훈 의원이 목요일에 이제 본인 낸 1호 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많으면 네. 이걸로 대체한다. 근데 그게 네네. 결국은 약자들에게 더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노인연금은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은 뭐냐면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겁니다. 네. 근데 노인연금은 우리가 노인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네. 처한 그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주는 노인연금은 기존의 사회보장성 지출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그 재정안에 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네. 아까 앞서 주장하셨던 자산 재분배라든지 소득의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로 기본소득제는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네,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가 왜 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냐면 양극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면 세금을 걷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면 세금, 그 부자들한테 더 거둘 수 있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뭐 데이터세, 환경세, 뭐 법인세 등등 일명 부자세. 예, 그렇죠. 부자세, 네. 부유세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10명이 있는 사회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전체 자산의 1,000원이라고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각각 이제 100만 원씩의 자산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 공동경비가 5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50만 원씩 거두면 되겠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 자산 재분배, 자산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8은 30씩분이 안 갖고 있고 2명이 뭐 760씩 나머지를 다 갖고 있으면 부자들이 대부분 내야겠죠. 사회 공동경비 500에 해당하는 것을.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자들이 권력도 갖고 있어요. 경찰력도 동원할 수 있고 사법권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권력을 갖고 있게 되면 사실은 마음이란 게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사회일수록 양극화된 사회일수록 세금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수두룩하게 많은 사례예요. 네. 뭐 고종이 이제 군대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부유층들은 기득권층은 이제 세금을 회피하고 소상용으로 전락한 농민들은 더 이상 뜯어낼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손을 빌리러 다니고 러시아로 손을 빌리러 다니다가 결국은 그 일본한테 예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면 세금을 걷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획득이 가장 중요한데 양극화가 되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회를 통제할 수 그렇죠. 있다는 말이니까 네. 오히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더 어렵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사실 넉넉한 사람이 힘든 사람한테 나눠줘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증세 문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증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집권 여당이. 네. 그러니까 이 증세 얘기가 나오면 지지율이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은 채 이런 기본소득을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다 아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단기간에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될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한다면 반발이 생길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는데 그 대안이 지금 교수님이 제시하신 기본자산제입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자산제가 뭡니까? 기본자산제는 하나의 그 최소한의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그 사람의 몸의 일부처럼 팔, 다리처럼 취급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재산 정도를 네. 그걸 누가 줍니까 정부에서? 주로 재원은 상속거를 크게 제약함으로 해서 재원을 네. 마련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우리가 한 달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네. 일정 부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고 기본자산세는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건데 그 재원 획득은 아까 세금 걷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상속세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상속권을 제약하는 거죠. 상속권을 제약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고대의 기본자산제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고대의 기본자산제는 그때의 기본자산은 사실 토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그 구약성서를 보시면 희년제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추첨으로 공평하게 토지를 나눕니다. 네. 기본 자산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이제 오래 지속되면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땅을 잃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식년에는 7년에 한 번은 빚을 탕감해 주고요. 77에 49에 다음 해에는 50년은 땅을 돌려주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 자산의 공평한 상태로 사회가 돌아가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고대 사회고요. 네.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 인간의 욕망이 최대로 발현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고대처럼 되돌릴 수 없는 사회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예, 극단적으로 그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상황과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사람의 마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런 사회도 우리가 중세에도 있었고, 뭐 고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회는 언제나 상속권이 크게 제약되는 사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좀 더 얘기 주시면 드리면 될 것 뭐 같아요. 2차 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네. 서구 선진국의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를 보시면 뉴딜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형 뉴딜을 하고 있지만 뉴딜 정책 핵심은 사실은 그 부유층의 부를 해체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상속세율이 최고 80%까지 올라가고요. 네. 1932년부터 1980년까지 거의 50년간 평균 75% 최고 상속세율이. 그리고 뭐 누진적 소득세율도 평균 75%를 유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유층의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계속 순환론적으로 재배분함으로 해서 경제 활력을 준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현했을 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도저히 네. 지금 이 제도 기존의 제도 내에서는 이 문제를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재분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네. 아예 판을 뒤엎은 엎어버린 거군요. 그래서 그 루즈벨트가 이제 부유층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계급 부유층의 계급이 이제 계급 배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저런 대안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물론 것 이제 같은데요. 가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럼요. 네, 그걸 교수님께서도 아시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게 가능할까 했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의 기본 자산제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상속권 네. 이야기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세요? 뭐 몇 %를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상속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네. 이제 고대 그 상속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 사회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에요. 거의 그렇겠죠. 현대적인 제도입니다. 네. 우리가 중세를 봐도 사실은 가장 건강한 중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 기본 자산만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기본 자산만. 그리고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기본 자산의 4배까지만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기본 자산의 4배까지만 네.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100억의 자산가다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2명이면 4억씩 주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제도적으로 이제 기본 자산 1억씩을 주고 세상을 이제 마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또 정치학과 교수기도 하시니까요. 네. 교수님께서 이런 경제적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는 그러면 어떤 사회입니까?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평화라는 것에 제가 방점을 찍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실 전쟁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1, 2차 대전이 일어난 배경도 보시면 19세기 중반에 서구 선진국들이 내부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시 식민지 개척 전쟁에 돌입하고 보호무역으로 이제 회귀를 하죠. 그래서 네. 20세기 초반에 파쇼 정권이 등장하면서 전쟁으로 치닫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의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하고 서유럽하고 미국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백인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지금 트럼프 등등이 이제 파쇼적인 색깔이 약간 있는 그런 정권이 등장한 거고 이게 중국과의 보호무역 전쟁으로 치닫고 이게 이제 계속 이 양극화가 지속이 되면 더 심해지면 어떤 평화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평화가 무너지는 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를 지혜롭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도 조금씩 도입을 해 나가서라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 학자로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오는지를 알게 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완전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과감하고 좀 과격한 방법으로라도 현실 가능하게 다시 균형을 맞추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의견 개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생생경제 진행자로서 좋았고요. 조금 더 현실 가능한 안으로 진전될 때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황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본소득은 틀렸다의 저자 김종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